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How to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목적은 행정법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연구자와 다른 답안 작성법이 있다는 것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점수를 고득점을 못 받아요. 다 논문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들이 어떻게 점수를 얻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행정소송 들어가기라고 답안을 이제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교재 있잖아요. 교재 목차의 최초 목차가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행정소송의 한계론에 가기 위해서는 소송에 들어가기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행정소송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개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관을 하려면은 항상 법학이든 사회과학의 모든 있잖아요. 기본적인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은 정의 내리기예요. 이 정의 내리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정의를 모르면은 아예 사회과학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행정성의 정의가 뭐냐 했더니 행정법규의 적용하고 관련해서 위법하게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이해대 심리 판단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위법이 뭐죠? 법을 위반하는 성질이죠. 근데 이 법이 뭐였냐? 행정법규의 적용이죠. 그죠? 그러면 이 위법하게 하는 그 법이 뭐예요? 예,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 법하고 이 법규는 동의어예요. 이걸 협의의 법규 개념설이 하는데 이 동의어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첫 번째 인포메이션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자, 반드시 시험에 합격합시다. 이게 이제 제 모토예요. 일단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진짜 쉽게 쓴다고 썼는데 알아보면 쉽게 썼다고 썼는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쉽다고 생각하는 바를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이 해결되는지 이것을 알려면 우리의 행정법 학습의 알파요 오메가 뭐라고요? 행정소송제도예요.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제도에 수험생은 집중해야 해요. 행정법 이 체계라는 것은 거대한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삶의 체험의 결과물이 아니고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그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은 어디냐면 독일 얘기예요. 독일 관념론을 기초로 삼고 있는 이성 탐구의 집약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행정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죠. 이 행정법이라는 이 법 과목 자체가 법 발달 과정상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법철학의 최고의 투쟁 현장이 되었어요. 이 법철학의 투쟁 현장이 되었단 말은 한 누구라도 학자라면 자기 숟가락을 얹히고 싶어 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 한번 알려보겠다. 그러니까 백가쟁명식의 오만 논리들과 이론들이 아주 미친 듯이 18, 19세기에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진압이 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수렴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게 이제 행정법에 있어서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죠. 이 독일 민법 있죠. 이 행정법인데 이 독일 민법은 로마법 체계에서 완성된 것을 재발견해요. 이미 완성됐어요. 로마법 체계에서. 그걸 재발견하는 것에 불과해요. 발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재발견된 로마법 체계에다가 독일 민족의 관습법을 입히는 작업을 해서 이걸 역사법학파라고 했어요. 이걸 입히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행정법은 발견도 아니고 이 재발견의 발견도 아니에요. 이거는 고안했어요. 고안. 그 체계를 새로 고안해내야 하는 고약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법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느닷없이 아무런 펀더멘탈도 없이 공중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발판이 있어야 되죠. 그 발판이 민법에서 발견되는 법 기술적 규정, 그 다음에 법 원리적 규정이 그대로 사용되고요. 또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념의 엄격성이라는 이런 이 뭐라 그럴까 정신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다만 그 법률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사적 자치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행정 상황은 사적 자치가 안 되는 거죠. 걸맞는 수정들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행정법 학습에서 요구되는 리걸 마인드예요. 여기서 리걸 마인드는 뭐예요? 첫 번째 이거는 뭐다? 이 법 발달 기초 삼고 있는 이성 탐구의 지벽체이다. 그러니까 뭐다? 고안해냈다. 고안했는데 민법 개념들이 그대로 쓸 수는 없었고 걸맞는 수정들이 가해졌다.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개. 이성 탐구의 집약체였다. 그 다음에 고안해내는 고약한 작업이었다. 그 작업 과정에서 행정 상황에 걸맞는 수정들이 있었다. 요거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수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법규였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행정법에 대한 기본, 아주 기본의 기본 중에 하나를 이제 안고서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자고요. 본론에 가서. 이 서구 있죠. 서구 유럽, 구라파. 서구에서 이 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이 있죠. 행정 영역에서, 그러니까 일반 민법 영역이 아니고 행정이 발생한 분쟁의 해결, 다시 말하면 행정에 대한 통제. 이 분쟁 해결은 뭐다? 행정에 대한 통제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통제는 통제를 행하는 기구의 성립부터 먼저 이루어졌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행정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행정을 통제할까가 먼저가 아니고 어디에서 통제할까. 이 기구의 성립부터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다투었을까? 혹은 무엇을 다루어야 할까? 이게 서구의 행정통제기구에 관한 제도들 중에서 우리 행정법은 독일 행정법을 이제 모태로 구축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일본 식민지가 독일 행정법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독일 행정법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구제도와 신제도로 구별이 돼요. 자, 우리 행정법은 구제도를 모태로 하여 성립됐어요. 그러면 이 구제도와 신제도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행정 개입 청구권을 인정할 거냐는 거예요. 국민 측에게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아예 권리 자체를 인정할 거냐가 구제도와 신제도를 구별하는 기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 개입 청구권을 완벽히 부정하는 구제도의 바탕에 서 있어요. 따라서 독일의 행정소송 제도와 그 발달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행정법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아닌데 뭐 독일 것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소송 제도의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독일의 행정소송 제도를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막 깊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행정소송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독일의 이 행정소송 제도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상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건 아니나 그나마 우리보다 좀 더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못 미치는 우리 행정소송 제도는 특별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불일치할 거 아니에요. 이 불일치하는 지점이 시험 범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독일의 행정소송 제도는 뭐냐? 뜨거운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비켜가게 한 독일 통일제국의 눈물겨운 노력. 자, 이게 제2제국이죠. 비스마르크, 프리드리. 자, 외견적 입헌주의를 이제 성립시. 이거는 여러분들 헌법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국왕과 귀족들의 결탁이죠. 외견적 입헌주의는 원래 입헌주의의 이 계급적 기초가 어디냐면 시민이죠. 시민이 계급적 단어라는 걸 모르면 또 이거 못 알아듣죠. 시민이라는 계급 위에서 입헌주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 있잖아요. 독일 통일제국은 시민계급이 없어요. 왜? 감자 캐먹던 놈들이라. 시민계급은 기본적으로 상업이 발달한 자유도시에서 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 땅에는 상업이 발달한 자유도시 자체가 없었어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국력이. 그 전까지는 있잖아요. 감자 캐먹고 살던 나름 정신적으로 우리가 참 괜찮은 나라야.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좀,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 근데 다 오스트리아죠, 또 거기는. 그러니까 독일 본토는 참으로 있잖아요. 참혹한 지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 국왕과 귀족들이 또 결탁해요. 구체제가. 그래서 행정소송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을 비켜가야 되거든요. 이 세계적인 조류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왕과 귀족이 있잖아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가져가지고 외견적 입헌주의를 성립시켜요. 여기에는 뭐가 없다? 시민계급이 없다. 그 시민계급이 없는 국왕과 귀족의 결탁 속에서 행정소송을 만들어요. 만들되 소송사항을 열거주게 합니다. 소송사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원고적 역도 권리구제설. 침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만 들어와. 소송 유형도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만 있어. 다른 소송 유형 없어. 행정심판도 필수적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3심제인데 여기는 행정심판이 필수적이니까 1심, 그다음에 2심, 3심에서 2심제로 운영할 거야. 그다음에 광범위한 행정재량의 인정. 자, 이 행정소송사항은 열거주인데 그 열거된 소송사항 중에 재량인 경우에는 통제 못해. 이런 거. 그다음에 특별권력관계 이론. 내 새끼는 내가 취급할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행하는 거 행정소송은 못 가. 협소한 국가배상 청구제도. 요거는 조금 이제 의문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국가배상은요, 이거는 그냥 민사소송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국가배상법을 공법의 일종으로 봐서 이 행정법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이것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 광범위한 무보상의 사회적 제약을 받는 재산권 이런 것으로 아예 형이화시켜버려요. 형이화라는 것은 해골만 남아있다. 뼈가 없이 이제 뼈만 남아있다. 살코기는 하나도 없이 형이화시켜버렸죠. 즉 내용 없는 형식만 남아있게 만든 거죠.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구르기 시작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전 사회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왔죠. 그 중에서 특히 뭐가 발생했냐면 독일에서 노동계급이 출현합니다. 시민과 노동계급이 동시로 출현합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제 세력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이제는 기존 체제 속에서 마치 떡 하나 던져두듯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는 더 이상 노동계급을 비롯한 사회 제 세력들, 거기는 시민계급도 들어있습니다. 불만을 잠재우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1917년,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버리죠. 맨세비키에 대해서. 이거 소수 강경주의자들이 온건주의자인 맨세비키를 이제 진압하고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근데 독일은 있잖아요. 독일은 귀족과 국왕이 여전히 구체제 기득권 세력으로 공고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계급적인 이해라든가 계급적 철학이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죠. 왜? 신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공사상을 국가사상으로 채택합니다. 최초입니다. 반공사상을 국가사상으로 채택해요. 그 다음에 노동혁명 사상의 유입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규범의 영역에서, 이거 정치 철학의 영역에서, 이 사상의 영역에서는 반공사상, 규범의 영역에서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할 때 배우시죠?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 이상적인 헌법이에요. 그냥 목적 규정으로 돼 있다 하죠. 그래서 헌법에 각종의 사회권 규정을 도입하긴 해요. 사회권 규정을 도입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규정 도입으로 노동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회권 규정의 성격을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이룬 것은 아니죠. 프로그램적 규정이 뭐예요? 도달해야 할 목적 규정으로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규정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현상을 사회적 기본권의 형해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회적 기본권이 진짜 살아있는 현실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적 구속력이 뭐다? 이 사회적 기본권 침해가 곧 이현 이법이야. 그러니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자체는 그 이유로 취소될 수 있어라는 그런 현실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은 60년대 이후에 독일에서 노동법원이 생기면서
됩니다. 이런 격동의 과정 속에서 외견적 입헌주의 아래에서 성립되었던 최초의 행정소송 제도는 이제 60년대에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 독일은요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재판 청구권이 완전하게 부장이 되어져 있고 행정소송 사항도 열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세 가지 면에서 거의 완비되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그럼 우리 행정소송과 비교해서 우리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해 통제를 받는 행정이 집행되는 구체적인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봐보자고요.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해 통제를 받는 행정이 집행되는 구체적 프로세스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법치행정이니까 이 법을 먼저 정의해 주죠. 일반 추상적 기준으로서의 법률이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그 법률 시행을 해 여전히 일반 추상적인 하나 좀 더 구체적 기준으로서 명령 규칙이죠. 여전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우리가 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IMF 때 글로벌 스탠다드 무슨 뭐 세계적 기준 범세계적 기준 스탠다드가 이제 기준이니까 그러면서 막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비로소 그 구체적 기준에 따라 특정 상황에 처한 특정한 상대방에게 구체적 개별적 내용을 갖는 행정 작용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서의 법률, 기준으로서의 명령 규칙 그리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정 작용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법체계는 이 세 경우를 있잖아요. 헌법에서 엄격하게 나눠 통제를 해요. 이 세 경우를 이 프로세스를 헌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요. 1항에서는 이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걸 해요. 뭐예요? 법률 있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느냐. 그 다음에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헌법 제107조 2항이 있어요. 이때는 위헌 위법이죠. 위헌 위법. 그래서 명령 규칙 위헌 위법 심사라 그래요. 이런. 그 다음에 이런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에 적합하다는 법률이라고 평가가 되고 그게 구체적 기준인 명령 규칙도 헌법과 법률에 적합하다고 된다면 구체적 개별적 내용을 갖는 행정 즉 이걸 처분이라 합니다. 이거는 행정법 제19조 등에 의해 행정소송으로 그 적법성의 판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제도 이 명령규칙 위헌위법 심사제도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통제 방식이. 결국 처분이 되어야 행정소송제도를 통하여 통제를 받게 되죠. 이를 역으로 생각하여 보면 우리 법제도하에서 행정청은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행정소송제도를 통하여 통제받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죠. 왜?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계속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행정작용을 하고 싶어 할 것, 즉 유혹을 받게 돼요. 이 유혹을 받게 돼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구조 오히려 처분이 아닌 것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이제 이런 욕심이죠. 그것이 바로 수험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행정법의 논점인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 중에서 행정소송의 종류 논쟁이 이면에 있는 법치학적 수행, 행정소송의 종류. 그래서 행정법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이 사례 문제가 행정소송의 종류 논쟁이에요. 결론적으로 행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와 연관된 분쟁 형태는 행정에 근거된 법률의 위헌심판, 그다음 법률의 근거에 제정되고 행정에 근거된 명령 규칙의 위헌위법 심사, 이 심판이라고 해요. 심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행정 작용 그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법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행정법학은 이에 세 경우 중에서 명령 규칙의 위헌위법 심사 행정소송을 대상으로 해요. 법률의 위헌법률 심판은요. 이거는 헌법의 대상이에요. 헌법학의 대상이에요. 행정법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명령 규칙의 위헌위법 심사와 행정소송이 행정법학의 대상이므로 여기서 시험이 나오겠죠.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에서 명문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상으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소송이라 그래요. 헌법의 역할에 맡겨져 있다. 헌법학의 역할에.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는 행정작용편의 행정입법 파트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과에서 해서 행정작용편의 행정입법 파트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수험생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제도의 탐구죠.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즉 현재 운영되는 행정소송제도는
행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실의 분쟁을 해소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가 탐구의 주제인데 이 탐구의 주제가 논술형 때의 주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사령으로 바뀌었죠. 사령으로 바뀌었죠. 사령에서는 이거 관심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럼 이거 관심은 없는데 이 법학 답안 작성의 스킬상 이것들은 뭐예요? 학설의 대립이로. 학설의 대립이라는 영역에서 약간 소개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 목숨 걸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옛날 사시 시절에 했던 겁니다. 논술형 시절에. 지금 사령입니다. 그러면 행정법 답안 작성에 기초적 사고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기초사고 무조건 여월하죠. 그럼 행정소송법에 따라 개관하는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이론, 논리의 산물이 아니고 행정소송법. 소송법은 무슨 법? 절차법. 절차법은 법정주의. 즉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행하여라가 행정소송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3조,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제4조, 그 다음에 행정소송 규정 46개 조문인데 취소소송 조문 여기 그 다음에 38조, 44조, 46조 이 조문만 외우시면 돼요. 이 조문 근데 사실은 다 외우라는 얘기예요. 다 외워라. 다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소송의 종류에 하면 행정소송은요 종류가 4개가 있어요. 항고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 그 다음에 민중소송, 그 다음에 기관소송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항고소송에는 또 3개가 또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취소소송, 그 다음 무효동 확인소송, 부자유방해소송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취소소송 있잖아요. 취소소송이 26개 조문이에요. 9조부터 34조까지. 근데 행정소송법은 총 4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9조부터 34조가 엄청 많잖아요. 26개 조문으로 취소를 먼저 한 다음에 취소송 이 규정, 이 26개 조문 중에 어떤 것은 준용하고 어떤 것은 준용하고 어떤 것은 준용하고 어떤 것은 준용 안 해. 준용이라는 것은 성질이 같을 때 적용할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26개를 다 적용하지는 못해요. 몇 개는 빠지고 몇 개만 적용하게끔 합니다. 그것이 시험 범위입니다. 이 취소소송의 전개 과정을 개관해 보면 소가 제기되면 먼저 여기 소송 요건이랍니다. 요 소송 요건, 이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충족되었다면 본안의 심리를 하게 되고 본안의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하게 돼요. 요 소송 요건은 무조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요. 이론이 아니고 소장을 적는 거예요. 소장에 잘 적어라. 근데 소장에 적어야 할 것을 소송 요건이라 그래요. 그럼 소장에 적혀야 할 게 뭐냐? 대원 피협 재관행이에요. 대원 피협 재관행. 그런데 이 중에 이 협의의 소위가고 요 협의의 소위가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 있죠. 임의적 전치. 요 두 개는 소장에 적지 않아요. 소장에 적지 않고 이 피고 있죠. 피고. 요 피고가 판사님한테 꼰지르는 거예요. 판사님, 이 소송은 협의 소익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와야 되는데 임의적이라고 착각한 소송입니다. 이렇게 꼰질르는 거예요. 그걸 답변서라는데요. 그지죠. 그러니까 원고가 소장은 원고가 쓰거든요. 원고가 쓸 때 원고는 대원피 재관 이 5개는 무조건 원고가 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썼다고 하면은 본안 심리로 들어가는데 변주입 지기처 경관참변 병난다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시는데 이 본안의 심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본안은 2가지 요소인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본안은 재판에 있어서의 2번째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심리는 이 2번째 단계인 본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심리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심리가. 그럼 심리가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요. 그거 아니에요. 소송 자료의 수집이에요. 소송 자료 수집. 이 6글자를 2글자로 줄인 게 심리예요. 근데 이 소송 자료를 수집하려면
어떤 방식이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민소 절차에 기초하면서도 행정법 특유의 절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주입, 지기처, 경관찬변, 병난다, 변주입, 변론주의, 주장책임, 이증책임, 지기처, 직권심리, 입법판단의 기준, 시처, 처분사 추가 변경, 경관찬변, 병난다, 피고경정의 경,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의 관, 그 다음 소송참가의 참, 소변경의 변, 그 다음에 병합이라는 병난다의 병합,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왜 소송 자료를 왜 수집하겠어요? 이게 이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기속재량, 그 다음에 준해재량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목차 혹은 이런 두 문자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사기대기라고 외워요. 보통 이제 기대기를 먼저 외우는데 일사기대기, 일부 취소 판결, 사정 판결, 그다음에 기대기 이렇게 일사기대기 이렇게 옵니다. 그다음에 간접강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어쨌든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각 전개 과정의 속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절차 규정과 각 절차 단계에서 그 속을 채워보는 실체 내용들이 있어요. 절차 규정과 실체 내용. 절차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으로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있으나 실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일반법이 없어요. 행정기본법이라고 만드는데 그 일반법 아니에요. 그럼 실체적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눈물겨운 작업들이 바로 이제부터 우리들이 익히고 암기할 행정법 총론의 논의들이에요. 행정법. 이걸 행정법 총론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쟁의 결과 국민이 이겼어요. 원고가 이기면 그 후속책이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제거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세 가지 소송이 있게 돼요. 마찬가지 소송으로 이 원고가 그 후속책으로서 다 받아냅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보다 두 문자로 넣어두고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원 피협 재관행, 그 다음에 변주입 지기처 경관찬변 병난다, 그 다음에 준해저령, 그 다음에 절차에 무슨 또 이사청, 그 다음에 내용에서 기속재량, 재량에서 목사일평 부타재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더 이제 해볼게요. 마지막에 일사기대기, 간접강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요것을 두루두루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